이 건물 제가 샀습니다. 제 소개를 다시 할게요. 저는 H&J 인베스트먼트 대표 한준입니다. 매제는 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야? 고아 주제에 우리 집안에 기어들어온 게 말이 돼? 명절 때마다 형님들에게 무시당하던 고아 출신 사위 한준. 하지만 장인어른 부부만큼은 그를 친아들처럼 아껴주었습니다. 3년간 처가의 낡은 중국집에서 묵묵히 일하며 살아온 준. 그런데 어느 날 건물주가 가게를 빼앗으려 하자 모두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고아 사위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건물 제가 샀습니다. 제 소개를 다시 할게요. 저는 H&J 인베스트먼트 대표 한준입니다. 가난한 고아라고 무시하던 사위가 알고 보니 자산 500억 원대 재벌이었다니. 과연 그는 왜 3년간 정체를 숨기고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를 무시하던 처가 식구들의 운명은?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매제는 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사람이에요? 호적도 없는 고아 주제에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말이 돼요? 큰형님 우진이 소주잔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설 명절 장인어른의 작은 중국집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저 한주는 고개를 숙인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28살 저는 고아원에서 자라 20살에 홀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겨우 검정고시로 졸업했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가족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장인어른 댁 같은 따뜻한 집안에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오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제 아내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오빠를 말렸지만 옆에 앉은 큰 처형 선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아야 현실을 봐. 서울대 나온 우진이랑 연대 나온 나랑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지. 근데 무슨 낯으로 우리 부모님 가게 물려받겠다고 했대?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장모님께서 편찮으신 몸으로 주방 일을 하시는 게 안타까워 제가 배달이라도 도와드리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새 가게를 노린다는 말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선미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장인어른 박동수 사장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준이는 우리 딸 만나서 행복하면 됐지. 학벌이 뭐가 중요해.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 5시면 일어나 육수를 끓이시고 밤 11시까지 가게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허리가 휘어 제대로 서지도 못하시는데 자식들은 명절에나 한번 얼굴을 비춥니다. 아버지도 참. 작은 형님 석훈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감싸니까 저 인간이 더 기어오르지. 미국 유학까지 보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야말로 부모님 모셔야 하는데 고아 출신이 끼어들어서 말이야. 미국 유학을 다녀온 석훈은 대기업에 다니며 늘 자신이 이 집안을 먹여 살린다고 큰소리쳤습니다. 실상은 장인어른께서 대학 등록금부터 유학비까지 다 대주셨지만 말입니다. 4년간 미국에서 쓴 돈만 2억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와서 부모님께 드린 건 명절 때 10만 원짜리 용돈 봉투가 전부였습니다. 준아, 너 요즘 뭐 하냐? 석훈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아, 맞다. 편의점 알바하다가 잘렸다며? 30 가까운 나이에 편의점 알바도 못 버티면 어떡해. 우리 수아가 고생이 많겠네. 명문대 나온 동생이 고아랑 결혼해서 고생하는 거 보면 속상해 죽겠어. 오빠. 수아가 벌떡 일어섰지만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화를 내봤자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아만 힘들어질 뿐입니다. 제가 무능하고 배경이 없는 건 사실이니까요. 아니,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여보. 나 요즘 아버님 가게 일 배우고 있잖아. 곧 제대로 된 일 찾을게.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저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그 순간 장모님 김순희 여사님이 주방에서 나오시며 큰 쟁반을 들고 계셨습니다. 무릎 관절이 안 좋으셔서 절뚝거리시는데 저는 황급히 달려가 쟁반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무릎 아프시잖아요. 아이고, 우리 사위. 고맙다. 장모님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만은 저를 진짜 아들처럼 대해주셨으니까요. 준아, 탕수육 좀 들고 나와라. 장인어른께서 주방에서 부르셨습니다. 저는 얼른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처남들의 비웃는 시선이 등 뒤에서 따가웠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준아, 미안하다. 주방에서 장인어른께서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내 자식 놈들이 버릇이 없어서 내가 교육을 잘못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야말로 부족해서 송구합니다. 무슨 소리냐? 넌 내 자식들보다 100배는 낫다. 장인어른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 우리 집 가게 일 도와주고 우리 수아 잘 챙겨주고 넌 정말 기특한 사위야.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부모라는 존재를 몰랐던 제게 이 두 분은 진짜 부모님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아무리 무시당해도 이분들만은 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저분들은 겉만 번지르하지 부모님 생각은 하나도 안 해요. 설거지를 하며 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드릴 거야. 나 절대 포기 안 해. 언젠가는 저들이 나를 인정할 때가 올 거야. 여보. 수아가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오빠들이 너무 심했어. 괜찮아. 나는 내가 있고 부모님이 있으면 돼. 그게 전부야. 그날 밤 명절 음식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리라고. 고아 출신이라고 배경이 없다고 무시하던 그들에게 제 진짜 모습을 보여주리라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준아, 오늘도 새벽부터 고생이 많구나. 장인어른께서 새벽 5시 가게 주방에 들어서신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육수 재료를 손질하고 짜장면용 양파와 양배추를 썰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아버님이 허리 아프시니까요. 이 정도는 제가 해야죠. 3년. 장인어른 댁의 중국집 동수반점에서 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짜장면도 볶고 짬뽕 국물도 끓일 수 있습니다. 탕수육 반죽도 장인어른 못지않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장인어른께서 평생 지켜온 이 가게를 제 몸처럼 아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위 덕분에 내가 숨통이 트였다. 장인어른은 허리를 주무르시며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예전엔 새벽부터 밤까지 혼자 다 했는데 이젠 내가 있으니 든든하다. 아버님, 제가 있는데 뭘 그러세요? 편히 앉아 계세요. 저는 웃으며 대파를 썰었습니다. 칼질이 능숙해진 제 손을 보며 3년 전 서툴게 재료를 다듬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장님, 짜장 2그릇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배달 주문을 받고 홀 서빙을 하고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장모님은 무릎이 안 좋아 계산대에만 앉아 계시고 장인어른은 주방을 지키셨습니다. 아줌마, 짜장면 양 진짜 푸짐하네요. 맛도 끝내줘요. 단골 손님들이 엄지를 세웠습니다. 우리 사위가 만든 거예요. 솜씨가 좋지? 장모님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 전통의 동수반점. 허름하지만 맛은 동네에서 제일이었습니다. 춘장을 직접 볶아 만든 짜장면, 뼈를 푹 고아 만든 짬뽕 국물, 바삭하면서도 부드러운 탕수육. 하지만 건물이 낡아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샜고 겨울엔 외풍이 심했습니다.
아버님, 천장 수리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빚에서 손님들 불편해 하셨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장인어른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돈이 어디 있냐? 월세 내고 재료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그냥 좀 더 버텨보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건물 수리비를 어디서 구하겠니?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좋은 분들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셔야 하는지.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한 달에 100만 원씩은 거뜬히 쓰면서 부모님께는 명절 때 10만 원 용돈이 고작이었습니다. 생일이나 어버이날에도 전화 한 통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돈 좀 모아서 천장 수리비 보태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인어른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안 된다. 넌 수아랑 살림 꾸려야지. 우리는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장인어른 허리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었고 장모님 무릎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래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준아, 너 때문에 우리가 버틴다. 어느 날 저녁 장모님께서 설거지하는 제 옆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은 다 돈만 밝히는데 너만은 진심으로 우리를 챙겨주잖니. 내가 너를 친아들보다 더 아낀다. 저는 그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저는 평생 가족이라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보육원 선생님들은 친절했지만 진짜 부모는 아니었습니다. 20살에 세상에 나왔을 때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이 두 분과 함께하며 비로소 알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고아원에서 수십 명의 아이들과 함께 자랐지만 진짜 가족은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저는 장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주셔서요. 무슨 소리냐? 넌 우리 복덩이다. 수아도 너 만나서 정말 행복해 보여. 여보, 우리 아빠, 엄마 정말 좋은 분들이지? 밤에 집에 돌아와 수아가 물었습니다. 응.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들이야. 나 평생 모시고 살 거야.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3년간 일해도 통장에 모인 돈은 얼마 없었습니다. 수아의 병원비, 장인어른 허리 치료비, 가게 재료비까지 보태드리다 보니 저축은 꿈도 못 꿨습니다. 아니, 사실은 저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다른 통장에는 이미 수백억이 있었으니까요. 형님들은 제가 가게 돈을 축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매제가 가게 돈으로 뭐 하는 거 아니야? 매출이 예전만 못한 것 같던데. 명절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 내외분만은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준이는 우리 가게 기둥이야. 얘 없으면 우리 진작 문 닫았어. 장인어른께서 명절 때 형님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맨날 매제 편만 드시네. 우리가 뭐 남이에요? 형님들은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평범하고 힘들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게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새벽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는 것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분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이 쾅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박동수 사장님 계십니까? 남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네, 접니다만. 장인어른께서 앞치마를 벗으며 나가셨습니다. 저 건물주 아들 이현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이 건물 물려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관리하게 됐어요. 남자는 명함을 툭 던지듯 건넸습니다. 장인어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 같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조문은 못 가서 죄송합니다. 언제 돌아가셨는지 몰랐네요. 장인어른께서 정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렀어요. 이현우는 가게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낡은 천장, 오래된 테이블, 벗겨진 벽지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와, 여기 진짜 낡았네요. 40년 됐다고 들었는데 진짜 40년 된 것처럼 보이네요. 저는 그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건물주 아들이니까요. 그래도 장사는 잘 되시죠? 점심시간 보니까 손님 꽤 많던데요. 그럭저럭 먹고 살만합니다. 장인어른께서 겸손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폭풍이 몰려온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숨겨왔던 정체를 드러낼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월세 2배로 올립니다. 다음 달부터요. 이현우는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지금도 빠듯한 월세 200만 원을 400만 원으로 올리겠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현우 씨, 이건 너무하지 않소? 장인어른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40년을 장사했는데 갑자기 2배라니. 계약서에도 인상률이 명시되어 있을 텐데요. 계약서? 이현우가 비웃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랑 한 계약은 이번 달로 끝나요. 재계약하려면 내 조건을 들어야죠. 싫으면 나가시면 되고요. 저는 참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임대료 인상 상한선이 5%예요. 이건 불법입니다. 오, 고아 사위가 법도 안 해? 이현우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래, 법대로 하죠. 그럼 더 간단해요. 이현우는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건물 재개발 들어갑니다. 계약 기간 끝나면 나가주세요. 아, 참. 계약 기간이 이번 달 말까지던데? 재계약 안 할 겁니다. 장인어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현우 씨,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 40년을 여기서 장사했단 말이오. 제발 좀.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이 가게에서 자식들을 키우고 손님들을 섬겼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난다니. 40년? 이현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내 알바예요? 나가기 싫으면 권리금 5천만 원 주세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5천만 원? 장모님께서 소리치셨습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이 가게 인테리어 다 뜯어 고치고 월세 500으로 계약하든지. 이현우는 담배를 피우며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여기 천장 보세요. 곰팡이 슬었잖아요. 벽도 다 벗겨졌고. 이런 데서 음식 장사한다고 보건소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5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장모님께서 다시 소리치셨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쥐어짜서 돈 뜯어내려는 거예요? 쥐어짜다니요. 이게 다 시장 원리예요, 할머니. 이현우는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장사하기 싫으면 나가면 되잖아요. 여기 땅값 엄청 올랐어요. 재개발되면 이 자리에 프랜차이즈 카페 들어올 거예요. 당신들보다 월세 훨씬 많이 내는 데가 줄 섰다고요. 스타벅스에서 관심 보이던데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노인분들 평생 일군 가게를 이렇게 빼앗으려고요? 빼앗아? 이현우가 제게 다가와 코앞에서 말했습니다. 야, 고아 새끼야. 내가 뭔데 끼어들어? 너 여기 사위지. 고아 주제에 건방지게 굴지 마. 이 건물 내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3년간 참아왔던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장인어른 앞에서 주먹을 휘두를 수는 없었으니까요.
준아, 그만해. 장인어른께서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더 화만 키운다. 우리가 약자야. 건물주한테 대들면 안 돼. 이현우는 비웃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2주 준다. 그때까지 돈 가져오든지 아니면 짐 싸든지. 아, 그리고 월세 연체되면 바로 강제 집행 들어간다는 거 알죠? 문이 닫히자 장인어른께서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40년. 40년을 여기서 일했는데. 장모님은 울면서 남편을 부축하셨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 어떻게든 해보자.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렇게 좋으신 분들이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제가 무능해서, 제가 가난해서. 아니, 제가 정체를 숨기고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확실하게, 더 완벽하게 저들을 응징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제 형님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날 밤 급히 소집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형님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가게 접으세요. 큰 처남 우진이 말했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언제까지 고생하시게요? 저희가 용돈 드릴게요. 한 달에 50씩. 말이 50이지 우리 셋이서 나눠내면 한 사람당 17만 원 아니냐. 장인어른께서 쓸쓸히 웃으셨습니다. 너희들 한 끼 밥값도 안 되는 돈으로 우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 집세만 100만 원인데. 그럼 어쩌라고요? 작은 형님 석훈이 소리쳤습니다.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요? 저희도 대출받아서 집 사고 애들 학원비 내느라 빠듯하다고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매제가 내든지. 우진이 저를 흘겨봤습니다. 3년 동안 가게 돈 축냈잖아요. 그동안 받아간 급여 토해내면 되잖아요. 매제 월급만 해도 3천만 원은 될 텐데. 오빠. 수아가 소리쳤습니다. 준이 오빠는 월급도 제대로 안 받고 일했어요. 오히려 병원비, 재료비 보탰다고요. 아빠 허리 수술비도 준이 오빠가 됐어요. 증거 있어? 큰처형 선미가 비웃었습니다. 어차피 고아 출신이 뭘 알겠어. 돈 관리도 못하고. 솔직히 매제가 가게 돈 빼돌린 거 아니에요? 매출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의심스러웠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기도 전에 장인어른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그만들 해라. 준이는 우리 가게 돈 한 푼도 안 가져갔다. 오히려 자기 돈으로 우리 도와줬어. 내가 다 안다. 아버지는 맨날 매제 편만 드시네요. 석훈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친자식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보다 고아 사위가 더 중요해요? 너희들이 부모를 뭘로 보는지 알겠구나. 장인어른께서 쓸쓸히 웃으셨습니다. 내일부터 돈 모을 방법을 찾아보마. 준아, 너는 신경 쓰지 마라. 이건 우리 문제니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2주 안에 5천만 원을 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가게가 문을 닫으면 장인어른 내외분의 삶도 끝난다는 것을. 이분들에게 이 가게는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숨기고 살 때가 됐다고.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하지만 그 전에 처남들이 얼마나 더 추악해질 수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매제 이거 사인 좀 해주세요. 3일 뒤 큰형님 우진이 서류 뭉치를 들고 가게로 왔습니다. 점심 장사가 한창인 시간이었는데 손님들 앞에서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가게 지분 포기 각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제가 지난 3년간 가게에서 일하며 받은 급여와 혜택을 모두 포기하고 향후 가게 재산 분할 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매제가 가게 운영하면서 받은 급여랑 혜택을 포기한다는 각서예요.
우진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가게 재산 분할할 때 매제는 아무 권리 주장 안 한다는 거요.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예요. 형님, 나는 그런 거 바라고 일한 게 아니에요. 제가 황당해서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우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알아요. 근데 만약을 위해서요. 우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매제가 나중에 마음 바뀌면 곤란하잖아요. 고아 출신들이 돈 보면 눈이 돌변한다는데. 요즘 뉴스 보면 장인 장모 재산 노리는 사위들 많잖아요. 그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손님들 앞이었고 무엇보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인 안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한 건 아버님을 위해서지 유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급여를 받았다고요? 저 월급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돈 안 모아줘요. 우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서 5천만 원 모으기로 했거든요. 각자 1,700씩. 근데 형부가 협조 안 하면 우리도 안 내요. 우리 돈도 아깝거든요. 뭐라고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손님들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부모님 가게가 망하는데 그걸 볼모로 저한테 협박을 하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거래죠. 우진은 서류를 탁 놓고 일어났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아, 그리고 매제.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매제처럼 한량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직장 다니면서 가족 먹여 살리느라 힘들다고요. 우진이 나가고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자식이라는 사람들이 부모를 볼모로 이럴 수 있을까? 더 화가 난 건 제가 무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제가 무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장인어른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큰형님이 이런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서류를 보신 장인어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자식들이. 장인어른은 서류를 구겼습니다. 여보, 뭐라고 해요? 장모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준이한테 가게 지분 포기하라고 각서 가져왔대. 세상에.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준아, 사인하지 마라. 장인어른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너는 우리 친아들이야. 이 가게도 너 거야. 내가 살아있는 한 너한테 물려줄 거야. 저것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줘. 아버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아버님, 어머님은 아무 걱정 마세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 봤습니다. 당연히 제 신용등급으로는 거절당했습니다. 고아 출신의 정식 직장도 없으니까요.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려 해도 다들 사정이 어렵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저는 언제든지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니, 50억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확실하게, 더 완벽하게 이 상황을 역전시키고 싶었습니다. 5일째 되던 날 이현우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인부들을 대동하고 왔습니다. 재개발 준비한다고 측량 좀 하겠습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벽을 두드렸습니다. 지금 장사 중인데요. 장모님께서 항의하셨지만 이현우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돈 준비됐어요? 안 됐으면 조용히 있어요. 어차피 2주 후면 나가실 분들이 뭘 그래요?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다음에 올게요.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밥을 먹겠습니까?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장인어른은 하루하루 수척해져 가셨습니다. 아버지, 그냥 포기하세요. 작은 형님 석훈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돈 못 모으겠어요. 매제가 사인 안 해서 우리도 안 내기로 했어요. 각자 알아서 사세요. 너희들.
장인어른께서 전화를 꽉 쥐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키운 게 이래 받으려고 키웠냐?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줬는데. 아버지가 고아 사위 편만 드니까 그렇죠. 석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가족보다 남을 더 챙기시잖아요. 그럼 그 남한테 돈 받으세요. 우린 모르겠어요. 석훈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처음으로 우셨습니다. 준아, 미안하다.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했구나. 내가 저것들보다 100배, 1000배 낫다. 저는 장인어른을 부축하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제 정체를 밝히고 저 인간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고.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2주의 시간이 끝나는 날. 이현우는 오전 10시에 가게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건물 철거업체 직원들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돈 준비했어요? 이현우가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현우 씨, 제발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시오. 제발. 시간은 무슨? 이현우는 비웃으며 박스를 던졌습니다. 오늘 안에 비워요. 내일부터 인테리어 공사 들어갑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계약 다 끝났어요. 이 인간아. 제가 이현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노인분들 평생 모은 가게를 이렇게 빼앗을 수 있어? 놓으라고. 이현우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야, 고아 새끼야. 너 지금 폭행죄로 고소당하고 싶어? 너 전과 생기면 어디 취직도 못해. 경찰 부를까? 이현우가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서너 명이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중년 남성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김태수 변호사입니다. 한준 대표님의 법률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포스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대표? 이현우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뭔 소리야? 저 고아가 무슨 대표? 한준 대표님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김 변호사가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현우 씨, 당신이 박동수 사장님께 요구한 권리금 5천만 원과 월세 인상은 명백한 임대차 보호법 위반입니다. 또한 영업 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뭐? 이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한 당신이 측량을 핑계로 영업 중인 가게에 무단 침입한 것, CCTV에 다 찍혀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이게 이현우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건물 1시간 전에 매매 계약 완료됐습니다. 새 건물주는 한준 대표님이십니다. 순간 가게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리고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수아까지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이현우가 더듬거렸습니다. 이 건물이 팔렸다고. 그것도 저 고아 새끼한테? 말 조심하세요. 김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 대표님은 제 고객이자 이 건물의 합법적인 소유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동안 박동수 사장님께 가한 영업방해, 협박, 불법 임대료 인상 요구에 대한 소송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게 무슨? 이현우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현우 씨, 제 소개를 제대로 안 했네요. 저는 한준입니다. H&J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자 이 건물의 새 주인입니다. H&J 인베스트먼트? 이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부동산 투자 회사? 강남에 빌딩 3개 가진. 네. 제가 만든 회사예요.
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자산 규모 5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건물 사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현금으로 샀거든요. 말도 안 돼. 이현우는 명함을 떨어뜨렸습니다. 고아가 어떻게? 고아라고 무능한 건 아니에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는 18살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20살에 첫 억을 벌었고 25에 회사를 차렸어요. 지금 제 나이 28. 자산은 당신 상상 이상입니다. 장인어른께서 털썩 의자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준아, 이게 대체 무슨... 장모님도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수아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는 장인어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년 동안 숨겼습니다. 사실 저는 돈이 많았어요. 하지만 제 재산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가족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에서 그렇게 고생을 한 거냐? 새벽부터 일하고 설거지하고. 네. 저는 시험하고 싶었어요. 저는 두 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도 저를 가족으로 받아줄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찾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 제 진짜 부모님입니다. 장인어른께서 제 어깨를 꽉 안으셨습니다. 이 바보야. 진작 말하지. 우리가 널 돈 때문에 사랑하는 줄 아냐? 아니요. 그래서 더 확신하고 싶었어요. 두 분의 사랑이 진짜라는 걸. 여보. 수아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았습니다. 당신, 왜 나한테도 말 안 했어? 미안해.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리고 확인했어. 내가 날 진짜 사랑한다는 걸. 고아 출신이라고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제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이현우를 쏘아봤습니다. 특히 당신 같은 인간들한테요. 약자를 괴롭히고 노인들을 쥐어짜는 인간들한테요. 저 정말 죄송합니다. 이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소송 진행하시죠. 영업방해, 협박, 주거침입 전부 다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김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현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매제가 재벌이었다고. 큰형님 우진이 가게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형님들과 처형들의 얼굴은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H&J 인베스트먼트라면 작은 형님 석훈이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산 500억 원. 강남 빌딩 3개 보유. 세상에. 그게 매제 회사라고. 저는 그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들어오시죠. 할 얘기가 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온 형님들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한 대표님께서 지난 3년간 이 가게에 투자하신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재료비 보조 3천만 원, 장인어른 허리 수술비 800만 원, 장모님 무릎 치료비 500만 원, 가게 시설 개보수 비용 1,200만 원. 천장 방수 공사, 주방 설비 교체, 냉장고 수리. 모두 한 대표님 개인 돈으로 하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총 6,500만 원을 개인 돈으로 지원하셨습니다. 월급은 한 푼도 받지 않으셨고요. 큰 처형 선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어요?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말했으면 달라졌을까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형님들은 제가 돈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진심으로 대해주셨을까요? 아니면 돈만 보셨을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재벌이라고 밝혔다면 그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을 거라는 걸 저는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고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던 사람들이 제게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진짜 가족은 누구인지 3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매제.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어요. 잘못? 저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형님이 저한테 사인하라고 가져온 가게 지분 포기 각서죠? 부모님 가게를 볼모로 저를 협박한 그 서류요. 우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리고 석훈 형님. 저는 작은 형님을 봤습니다. 형님은 제가 편의점 알바 잘렸다고 비웃으셨죠? 사실 저는 알바 한 적 없어요. 매일 아침 제 회사 가서 일하다가 오후에 가게 왔던 거예요. 회사에서 500억 자산 관리하고 직원 50명 경영하다가 오후엔 가게 와서 설거지하고 배달했어요. 그게 3년이었습니다. 석훈도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형님들은 3년 동안 명절에 10만 원씩 용돈 주시면서 효자인 척 하셨죠.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로 200만 원씩 드렸습니다.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드리면서요. 뭐? 형님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준이가 매달 통장에 넣어줬다. 너희들한테 미안해서 숨기라고 하더구나. 자식들 자존심 상할까봐. 장모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병원비도 가게 재료비도 다 준이가 됐어. 너희들은 병원 한 번 안 왔잖니. 아버지 허리 수술할 때도 내 무릎 아플 때도. 큰처형 선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매제 우리가. 너무 못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제 와서 매제라고 부르시네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예전엔 고아 새끼라고 부르시더니 고작 3년 전 설날에도 그러셨잖아요. 고아 주제에 우리 집안에 기어들어왔다고. 매제. 우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눈이 멀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들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석훈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 찾아뵙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생활비 드리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일 도와드리세요. 제대로 된 자식 노릇하세요. 이건 명령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님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약 약속 안 지키시면 저는 김 변호사를 받습니다. 유산 상속 포기 각서 쓰시는 겁니다. 제가 증인이 될게요. 그리고 부모님 모시는 건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형님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선택은 형님들 몫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든지 아니면 영원히 남이 되든지 일주일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형님들은 무릎을 꿇고 장인어른께 사과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제대로 효도하겠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자식들을 안으며 우셨습니다. 너희들,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다. 한 달 후 동수반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와, 사장님, 가게 완전 새 건물 됐네요. 단골 손님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낡은 천장은 깨끗한 원목으로 교체됐고 바닥은 따뜻한 마루로 바뀌었습니다. 주방에는 최신 설비가 들어왔고 홀은 2배로 넓어졌습니다. 우리 사위가 다 해줬어. 장인어른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게도 건물까지 사줬다니까. 이제 월세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어. 건물주가 사위분이시라고요? 손님들이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효자 사위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저는 주방에서 짜장면을 볶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회사 일을 마치고 오후에는 가게를 도왔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보, 고생 많아. 수아가 물을 갖다 주며 웃었습니다. 당신이 재벌인 줄 알았으면 진작 프로포즈 안 받았을 텐데. 왜? 제가 물었습니다. 부담스러우니까. 수아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 근데 당신이 너무 착해서 반했어. 돈은 몰랐고. 그냥 성실하고 부모님 잘 모시는 사람이라서 좋았어. 그래서 내가 당신을 선택한 거야. 저는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건 진심이었어. 돈은 이미 충분했거든. 하지만 가족은 없었어.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큰형님 우진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 아니라 편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서빙 도와드릴게요. 우진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주말이니까 손님 많을 거예요. 오, 우진이가 웬일이냐? 장인어른께서 놀라셨습니다. 이제 주말마다 올게요. 우진이 저를 보며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매제한테 배워야죠. 제대로 된 가족이 뭔지. 곧이어 석훈과 아내들도 도착했습니다. 모두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손님, 짜장면 나왔습니다. 큰 처형 선미가 음식을 날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와, 사모님이 직접 서빙하시네요. 손님들이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우리 가족은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식사였습니다. 준아, 고맙다. 장인어른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다시 모아줬구나. 뿔뿔이 흩어졌던 자식들이 다시 모였어. 아니에요, 아버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은 원래 있었어요. 다만 서로를 볼 줄 몰랐던 거죠. 돈과 학벌만 보느라. 매제 정말 미안했어. 우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진짜 형제처럼 지낼게요. 형님, 저도 형님들을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날 저녁 장모님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준아, 너는 정말 하늘이 보내준 아들이야. 고아라서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가 우리를 구해줬구나.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장모님을 안았습니다. 제게 가족을 만들어주셔서요. 평생 고아로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따뜻한 가족을 만났어요. 한 달 뒤 저는 이현우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제 회사의 부동산 관리팀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소송은 합의로 끝났고 그는 제 밑에서 일하며 빚을 갚고 있었습니다. 한 대표님, 이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과거는 있죠.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만 다시는 약자를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도 언젠가 약자가 될 수 있어요. 저처럼요. 이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인간이 아니었어요. 1년 후. 사장님, 짜장면 오늘도 끝내주네요. 손님들이 엄지를 세웠습니다. 동수반점은 이제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깨끗한 인테리어에 변함없는 맛,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운영한다는 훈훈한 스토리가 입소문을 탔습니다. 아버님, 오늘 매출 또 신기록이에요. 제가 신나서 보고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 내 덕분이다, 준아. 내가 가게를 살렸어. 우리 모두 덕분이죠. 저는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수아는 계산대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우진은 서빙을 하고 석훈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큰 처형은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가족이지. 장모님께서 저를 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는 거. 돈이 많으면 뭐해. 이렇게 함께 있는 게 행복이지. 저녁 시간 우리는 가게 테이블에 둘러앉아 회의를 했습니다. 매제 내가 제안이 있어.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동수 반점을 체인화하는 건 어때요? 형부 회사에서 투자하고 저희가 운영하고. 좋은 생각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석훈이 물었습니다. 모든 지점에서 수익의 10%는 고아원과 양로원에 기부하는 겁니다.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처럼 가족이 없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도요. 찬성합니다. 형님들이 동시에 손을 들었습니다. 매제 정말 존경스러워. 우진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밤 수아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 수아가 물었습니다. 당신 돈으로 훨씬 편하게 살 수 있었잖아. 왜 3년이나 고생했어? 후회? 전혀. 저는 수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는 3년 동안 진짜 가족을 찾았어. 그게 돈보다 훨씬 소중해. 500억이 있어도 가족이 없으면 의미 없어. 바보. 수아가 웃으며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나저나 여보. 저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슬슬 아이 가져야 하는 거 아니야? 응? 수아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갑자기 무슨? 아버님, 어머님이 손주 보고 싶어 하시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우리 아이한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어. 내가 못 느꼈던 그 따뜻함을. 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당신, 정말 최고야.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이야. 6개월 후 수아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기뻐서 울었고 처남들도 축하해줬습니다. 준아, 아빠 되는 거 축하한다. 우진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은 아빠 될 거야. 매제라면. 형님도 좋은 삼촌이 되어주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석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조카 제대로 키울 거야. 돈만 밝히지 않게 사람 구실하게. 매제처럼.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고아였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족이 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 돈은 많이 벌었지만 가장 큰 재산은 사람이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변화한 처남들. 무엇보다 나를 사랑해준 수아. 이제 나는 부모가 된다. 내 아이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내가 주는 것이다. 가족은 선택이다. 피가 아니라 마음의 선택이다. 1년 뒤 동수반점 2호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3호점, 4호점. 5년 뒤에는 전국에 20개의 지점이 생겼습니다. 모든 지점에는 이런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가족은 함께 밥을 먹는 사람입니다. 마이너스 동수반점.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익금의 10%는 고아원과 양로원에 기부됩니다. 저는 이제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자 남편이자 아빠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5살 된 제 아들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아빠 진짜 아빠 아니야? 선생님이 그러는데. 지훈아. 저는 아들을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맞아. 그럼 아빠는 고아 아니야? 아들이 순수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아빠는 고아가 아니야.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아빠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가족이 있거든. 그리고 지훈이, 너도 그 가족의 일원이야. 우와. 아들이 웃었습니다. 아빠, 나 행복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진짜 성공했다는 것을. 500억의 재산도 빌딩 3채도 전국의 20개의 가게도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 순간 이것이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수반점 1호점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계시고 처남들이 주말마다 와서 일을 돕고 우리 가족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선택이다. 제가 3년 동안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끝.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